오빠, 우리 아기 신우가 감쪽같이 잘 속이고 있지? 바보 같은 본처년한테 평생 애나 키우게 하자고. 호호. 명품백 안감 깊숙한 곳에서 딸려 나온 낯선 여자의 쪽지 한 장. 혜인은 그 글씨를 3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우리 아기라니. 신우가 속인다니. 아유 참나. 오빠, 새언니 저 등신 같은 꼴 좀 봐. 내 배가 진짜인 줄 알고 굽신거리는 것 좀 보라고. 웃겨 죽겠어. 동생아, 들키지 않게 뱃속 내밀고 있어. 하하. 거실에서는 만삭인 신우이의 웃음소리가 까르르 넘어오고 있었죠. 어이구 여보. 당신 우리 동생 수발 드느라 아주 고생이 많아. 그래서 내가 비싼 명품 가방 사왔잖아. 입국 다물고 잘 모셔둬. 남편이 미안하다며 안겨준 그 값비싼 가방이 사실은 저를 비웃는 덫이었다는 걸 혜인은 그제야 소름 끼치게 깨달았습니다. 아이고 기가 막혀서. 이것들이 다 한통 속이라고? 짐승만도 못한 것들. 어디 한번 실컷 웃어봐라. 그 가짜배 내가 사람들 앞에서 갈기갈기 찢어줄 테니까. 며칠 뒤 웃고 있던 그 얼굴들은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산산조각 나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온갖 행운과 돈줄이 마르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시댁 거실은 오후 3시부터 텔레비전 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강유라는 임산부용 긴 베개를 배 밑에 끼고 소파에 늘어져 있었죠. 그러다 부엌 쪽을 향해 손가락을 까딱거렸습니다. 올케, 나 배고파. 아까 그 과일 아직도 안 깎았어? 윤혜인이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얼른 걸어 나왔습니다. 지금 깎고 있어요. 아가씨, 배 사과 어떤 걸로 드릴까요? 둘 다. 임산부는 뭐든 잘 먹어야 애가 튼튼하대. 혜인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이고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과일 접시를 들고 종종 걸음으로 나오는데 방에서 남편 강준모가 나왔습니다. 준모는 혜인의 걸음걸이를 위아래로 훑더니 인상부터 썼죠. 아, 너 걷는 게 왜 그렇게 굼떠? 만삭인 애 앞에서. 서두르고 있어요. 뜨거워서 조심하느라. 조심은 무슨. 내 동생 왕처럼 모시라고 몇 번을 말해. 혜인은 접시를 조심스럽게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유라가 그 틈에 눈물을 그렁그렁 매달았어요. 오빠, 올케가 요새 나 진짜 귀찮아하는 것 같아. 나 눈치 보여. 준모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뭐, 너 지금 임신한 애를 눈칫밥 먹여? 그런 거 아니에요. 오해예요. 오해는 무슨 오해? 가족끼리 이 정도도 못 챙기냐? 독한 사람 같으니. 준모가 발끝으로 탁자 다리를 툭 걷어찼습니다. 과일 접시가 흔들리며 사과 조각이 바닥으로 떨어졌죠. 혜인은 무릎을 꿇고 말없이 그 조각을 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안방 문틈으로 내다보면서도 입을 꾹 다물고 있었어요. 이 집에서 혜인의 편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유라가 친정에 눌러앉은 지도 벌써 3주째였죠. 남편과 크게 싸우고 왔다며 짐을 산더미처럼 쌓아둔 채였습니다. 혜인은 다니던 회사까지 눈치 보며 반차를 밀어넣던 참이었어요. 밤이면 유라가 배달 음식을 시켜달라고 12시가 넘어 깨우기 일쑤였고요. 몸도 마음도 바닥까지 긁힌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준모가 평소와 다르게 부드러운 얼굴로 다가왔어요. 혜인아, 요새 우리 유라 챙기느라 고생 많았지. 혜인은 자기 귀를 의심하며 남편을 올려다봤습니다. 갑자기 무슨 일 있어? 무슨 일은? 남편이 아내한테 이 정도도 못해. 준모가 등 뒤에 숨겼던 백화점 쇼핑백을 쓱 내밀었죠. 혜인이 종이를 헤치자 안에서 반질반질한 가방이 나왔습니다.
몇 달 전 광고지만 몇 번이고 들여다보던 바로 그 가방이었어요. 혜인의 손끝이 저도 모르게 떨렸습니다. 이거 놔주는 거야? 그럼 누구 주냐? 그동안 서운했던 거 이걸로 좀 풀어. 혜인은 목이 메어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매정하게 굴던 사람이 이런 선물을 다 내밀다니요. 준모야, 나 진짜 고마워. 오해했나 봐, 내가. 됐고, 대신 유라 몸 풀 때까지 산후조리 네가 좀 맡아줘라. 준모가 혜인의 어깨를 툭툭 주무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것만 해주면 내가 더 크게 보답할게. 알았지. 혜인은 그 순간 남편의 눈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고마운 마음에 눈시울이 뜨거워졌기 때문이죠. 그날 밤 혜인은 가방을 안방 옷장 깊숙이 고이 넣어두었습니다. 다음 날부터는 유라의 밥상을 더 정성껏 차렸고요. 며칠이 지난 주말 오후 혜인은 오랜만에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옷장에서 그 가방을 꺼내 처음으로 어깨에 걸어봤죠. 새 가방 특유의 빳빳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안쪽 지퍼 주머니에 넣어둔 포장재를 빼려고 손을 깊이 넣었어요. 손가락 끝에 종이 한 장이 걸렸습니다. 처음엔 그냥 포장 딱지겠거니 하고 무심코 끄집어냈죠. 그런데 손에 잡힌 건 반듯하게 접힌 작은 메모지였습니다. 포장재보다 훨씬 안쪽, 웬만해선 손이 닿지 않을 구석에 박혀 있었어요. 혜인은 고개를 갸웃하며 접힌 종이를 펼쳤습니다. 낯선 향수 냄새가 훅 끼쳐왔죠. 여자 글씨였습니다. 동글동글하고 낯선 필체였어요.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가던 혜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오빠, 우리 아기 신우가 잘 속이고 있지. 혜인은 그 문장을 3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손에 든 종이가 파르르 떨렸어요. 우리 아기라니, 신우가 속인다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린가요? 거실에서는 유라의 웃음소리가 까르르 넘어오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저 시끄럽던 그 소리가 오늘따라 소름 끼치게 들렸죠. 혜인은 가방을 쥔 채 방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가 조각들이 하나둘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유라가 무거운 걸 번쩍번쩍 들던 모습, 병원 얘기만 나오면 슬그머니 화제를 돌리던 남편. 이 가방과 이 쪽지가 왜 하필 여기 숨어 있었을까요? 누군가 혜인이 찾아내길 바라고 넣어둔 게 분명했습니다. 혜인은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휴대전화 저장 공간에 조용히 백업해 두었죠. 메모지는 다시 접어 원래 그 자리에 감쪽같이 밀어 넣었어요. 화장실로 들어가 찬물로 얼굴을 몇 번이고 씻었습니다. 거울 속 자기 얼굴을 노려보며 숨을 골랐죠.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문을 열고 나오자 유라가 배를 쓰다듬으며 웃고 있었어요. 옳게. 어디 나가? 나 나가는 김에 딸기 좀 사다 줘. 혜인은 입꼬리를 억지로 끌어올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아가씨. 딸기 실한 걸로 골라올게요. 속으로는 이 집안이 꾸민 일의 밑바닥까지 다 파헤치겠다고 다짐했죠. 웃는 낯 뒤에 숨은 진짜 얼굴을 혜인은 이제야 보기 시작한 겁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혜인의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혜인은 평소보다 1시간 일찍 눈을 떴습니다. 유라의 아침상을 차리면서도 눈은 유라의 손끝, 발끝을 쫓고 있었죠. 유라는 소파에 엎드려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만삭이라는 사람이 배를 짓누르고 엎드려 있는 게 영 이상했어요.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옳게, 나 택배 왔나 봐. 좀 받아줘. 혜인이 나가기도 전에 유라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더니
문 앞에 놓인 큼직한 상자를 두 손으로 번쩍 들어 올렸죠. 허리를 곧게 편 채 힘 하나 안 들이고 말입니다. 혜인은 못 본 척 시선을 돌렸지만 속으로는 확신이 굳어졌어요. 아가씨, 그거 무거운데 져주세요. 응. 생각보다 가볍네. 별거 아니야. 유라가 뒤늦게 배를 감싸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혜인은 그 어설픈 연기를 눈에 담아두었죠. 오후에 혜인은 분리수거를 핑계로 부엌 쓰레기통을 통째로 들고 나왔습니다. 베란다 구석에 쪼그려 앉아 봉투를 뒤집어 바닥까지 헤집었어요. 과자 봉지 사이에서 손가락에 딱딱한 게 걸렸습니다. 꺼내보니 다이어트 약통이었어요. 만삭 임산부가 먹을 리 없는 독하기로 소문난 그 약이었죠. 조금 더 파헤치자 구겨진 맥주캔 2개가 나왔습니다. 혜인은 숨을 죽이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증거는 차곡차곡 쌓여갔죠. 저녁 밥상에서 혜인은 슬쩍 운을 뗐습니다. 아가씨, 정기검진 언제예요? 제가 차로 모셔다 드릴게요. 유라의 젓가락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그 병원은 오빠가 알아봐 준 데라 혼자 가는 게 편해. 그래도 만삭인데 어떻게 혼자 다녀요? 제가 같이 됐다니까. 거기 보안이 철저해서 아무나 못 들어가. 유라의 목소리가 눈에 띄게 떨렸습니다. 혜인은 흔들리는 유라의 눈동자를 놓치지 않았죠. 그럼 초음파 사진이라도 져주세요. 예쁜 앨범에 정리해 드릴게. 옳게 왜 그래 오늘. 자꾸 왜 물어. 그때 준모가 밥그릇을 주먹으로 쾅 내리쳤습니다. 윤혜인,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뭐긴 뭐예요. 아가씨 챙기려고 그러는 거지. 챙기긴. 호의를 베푸는 애를 취조하듯 몰아세우잖아. 준모의 언성이 온 집안을 쩌렁쩌렁 울렸어요. 시어머니까지 숟가락을 놓고 거들었습니다. 애미야, 임신한 애를 왜 그리 들들 볶니? 좀 곱게 좀 굴어라. 혜인은 고개를 푹 숙이고 눈물을 뚝뚝 흘리는 신용을 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주제 넘었어요. 속으로는 이들 셋이 한 통속이라는 걸 다시 한번 못 박았죠. 유라는 오빠 뒤에서 다시 기세가 살아났습니다. 옳게, 나 목마른데 거실 걸레질도 다시 좀 해. 먼지나. 혜인은 아무 말 없이 걸레를 집어들었어요. 밤이 깊어 준모가 술에 취해 골아떨어진 뒤였습니다. 혜인은 남편의 휴대전화를 살며시 집어들었죠. 준모가 화면 잠금을 풀던 손 모양을 며칠 전부터 눈여겨봐 뒀거든요. 떨리는 손끝으로 그 모양을 그대로 따라 그렸습니다. 화면이 스르륵 풀렸어요. 통화 목록 맨 위에 낯선 이름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차민희. 새벽 시간마다 1시간씩 통화한 기록이 줄줄이 이어졌죠. 혜인은 메시지 방을 열었습니다. 숨이 턱 막히는 대화가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자기야, 우리 아기 태어나면 유라가 잘 키운대. 응. 유라 앞으로 먼저 올렸다가 나중에 내가 데려오면 돼. 그럼 자기 부인이 얼떨결에 내 애 키우는 거네. 웃겨 진짜. 혜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화면을 위로 넘길수록 더 끔찍한 그림이 나왔어요. 유라 앞으로 매달 큰 돈이 넘어간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상간녀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유라가 낳은 척 등록한다는 얘기였죠. 그 다음엔 유라가 아이를 못 키우겠다며 나 몰라라 하고요. 준모가 그 버려진 아이를 거둔다는 명목으로 자기 자식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결국 그 아이를 평생 키우는 건 아무것도 모르는 혜인이 되는 거죠. 혜인은 한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목구멍까지 뜨거운 게 치밀어 올랐어요. 이 사람이 정말 내 남편이 맞나? 이 여자가 정말 내 시누이가 맞나? 혜인은 이를 악물고
대화 화면을 한 장 한 장 사진으로 담았습니다. 돈이 오간 기록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저장 공간으로 넘겼죠. 증거를 다 챙긴 뒤엔 휴대전화를 원래 자리에 똑같이 엎어두었습니다. 새벽녘 혜인은 조용히 옷을 챙겨 입고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준모의 차 암블랙박스 저장 카드를 자기가 준비한 새 것으로 바꿔 끼웠습니다. 며칠 뒤 그 카드에는 준모의 진짜 하루가 고스란히 찍혀 있었죠. 회사로 간다던 사람이 매번 강남의 큰 병원과 새 오피스텔을 드나들었어요. 같은 곳을 같은 시간에 몇 번이고 말입니다. 유라가 친구를 만난다며 집을 비운 어느 낮이었습니다. 혜인은 유라 방으로 들어가 옷장을 열었어요. 깊숙이 밀어넣은 여행 가방 안에서 물컹한 물건이 잡혔습니다. 꺼내보니 살구빛 실리콘으로 만든 가짜 배였죠. 배꼽까지 정교하게 붙은 감쪽 같은 만삭배 모양이었습니다. 혜인은 그것을 손에 들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지난 몇 주간 자기가 무릎 꿇고 걸레질하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모든 게 이 가짜 배 하나를 위한 연극이었던 겁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데도 혜인은 이상하리만치 차분해졌어요. 가짜 배를 원래 자리에 넣고 옷장을 닫으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 집을 밑바닥까지 무너뜨리기 전에는 절대 눈물 안 흘린다고요. 그날 저녁 준모가 퇴근해서 소파에 늘어지며 발을 툭 던졌습니다. 어깨 좀 주물러. 하루 종일 일하고 왔더니 뻐근해 죽겠네. 혜인은 소름 끼치도록 다정한 목소리로 대답했죠. 그래. 오늘 많이 힘들었지. 이리 와, 내가 풀어줄게. 준모는 그 말에 흡족한 듯 눈을 감았습니다. 자기 목을 주무르는 아내의 손이 얼마나 서늘한지도 모른 채 말이죠. 며칠 뒤 오후 준모가 골프 가방을 둘러매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지방에 출장 좀 다녀올게. 2, 3일 걸릴 거야. 조심히 다녀와. 운전 살살하고. 혜인은 문 앞까지 배웅하며 상냥하게 손을 흔들었죠. 준모의 차가 골목을 빠져나가기 무섭게 혜인도 움직였습니다. 미리 빌려둔 렌터카에 올라타 적당한 거리를 두고 뒤를 밟았어요. 준모의 차는 고속도로 요금소를 지나더니 지방과는 반대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한참을 달려 멈춘 곳은 강남 한복판의 큰 병원 지하 주차장이었죠. 혜인은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기둥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준모가 차에서 내려 조수석 문을 정중하게 열어주더군요. 그 안에서 배가 불룩한 여자가 조심스럽게 내렸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값비싼 것들로 휘감은 여자였어요. 준모가 그 여자의 배를 두 손으로 감싸며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우리 아기 오늘도 잘 있었어? 엄마 힘들지 않았고? 응. 자기 오니까 하나도 안 힘들어. 얼른 들어가자. 혜인은 기둥을 붙잡은 손에 힘을 꽉 주었습니다. 10년을 함께 산 자기한테는 한 번도 보인 적 없는 얼굴이었죠. 저렇게 애틋한 웃음을, 저렇게 다정한 손길을 말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어깨에 맨 가방이 혜인의 눈에 들어왔어요. 똑같았습니다. 준모가 자기한테 던지듯 준 그 가방과 완전히 똑같았죠. 그 순간 혜인의 머릿속에서 마지막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가방 안그 쪽지는 바로 저 여자가 넣어둔 것이었어요. 자기랑 똑같은 걸 하나 더 사서 조롱하려고 일부러 심어둔 겁니다. 속이 뒤집혔습니다. 혜인은 입을 틀어막고 화장실로 뛰었어요. 변기를 붙잡고 헛구역질을 몇 번이나 쏟아냈죠. 찬물로 입을 헹구고 나서야 겨우 정신을 붙들었습니다. 혜인은 병원 건너편 카페에 자리를 잡고 창밖을 노려봤어요. 2시간쯤 지나자 두 사람이 팔짱을 끼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혜인은 챙겨온 카메라로 그 모습을 한 장도 놓치지 않고 담았죠. 두 사람의 차를 다시 뒤쫓았습니다. 준모가 여자를 내려준 곳은 번쩍번쩍한 새 오피스텔이었어요. 혜인은 건물 앞 부동산과 우편함을 돌며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여기 새로 이사 온 집 있다던데 계약자가 남자분이라던데요? 아, 그 집. 남자분 혼자 이름으로 전세 얻으셨죠. 젊은 분인데 부동산 사장이 별 생각 없이 흘린 말이었습니다. 혜인은 그 이름을 듣고 속으로 이를 갈았어요. 준모 혼자 이름으로 전셋값을 통째로 치른 집이었던 거죠. 그때 근처에서 다른 손님이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려왔습니다. 그 총각 요새 회사 사정이 안 좋다던데 무슨 돈으로 이런 데를 얻어. 혜인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어요. 회사 돈에까지 손을 댄 게 아닐까 강한 의심이 들었죠. 그날 저녁 준모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출장 다녀왔더니 삭신이 다 쑤시네. 고생했어. 얼른 씻고 밥 먹어. 국 데워놨어. 유라는 오빠를 반기며 요란하게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오빠 없는 동안 나 얼마나 심심했는데. 애도 오빠 보고 싶어 했어. 혜인은 그 꼴을 보며 속으로 차가운 칼을 갈았어요. 겉으로는 어느 때보다 정성껏 밥상을 차렸습니다. 준모는 순한 아내의 모습에 어깨가 으쓱했죠. 참, 이번 주말에 어머니 칠순이잖아. 크게 좀 준비해. 칠순? 어디서 하려고? 호텔 잡았어. 친척들 6촌 8촌까지 싹 다 부를 거야. 창피하지 않게 해. 혜인의 입가에 아주 옅은 미소가 스쳤습니다. 친척들이 다 모인다니 이보다 좋은 자리가 어디 있을까요? 그 자리야말로 이 더러운 연극을 만천하에 까발릴 무대였어요. 모두가 지켜보는 앞에서 이 집안을 통째로 무너뜨릴 생각을 하니 혜인은 오히려 마음이 착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망신만으로는 부족했죠. 준모를 사회에서 완전히 끝장내려면 회사 돈 문제를 잡아야 했어요. 그런데 그건 혜인 혼자 힘으로는 파고들기가 어려웠습니다. 돈이 어디로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 뿌리를 캐낼 사람이 필요했죠. 밤이 이슥해진 뒤 혜인은 서재에 홀로 앉았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던 끝에 아는 사람을 통해 소개받은 곳에 연락을 넣었어요. 이 바닥에서 실력 하나는 확실하다고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밤낮 없이 남의 뒤를 캐고 숨은 돈줄을 찾아내는 사람이었죠. 혜인은 짧은 메시지 하나를 조심스럽게 눌러보냈습니다. 의뢰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조용히 만날 수 있을까요? 답장은 생각보다 빨리 왔어요. 내일 밤 알려드리는 곳으로 혼자 오세요. 혜인은 휴대전화를 덮고 창밖 어둠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며칠 안에 이 집안을 어떻게 무너뜨릴지 머릿속으로 하나하나 그렸어요. 한쪽으로는 친척들 앞에서 낯을 들 수 없게 만들고 다른 한쪽으로는 회사와 경찰이 준모를 그냥 두지 않게 만들 셈이었죠. 두 갈래의 칼날을 혜인은 조용히 벼리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유라의 웃음소리가 넘어오고 있었어요. 그 소리를 들으며 혜인은 나직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실컷 웃어도 그 웃음 며칠 안 남았으니까. 그날 밤 혜인은 도시 외곽의 낡은 건물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퀴퀴한 복도 끝 간판도 없는 사무실 문을 두드렸죠. 문을 연 사람은 눈매가 매섭게 날카로운 사내였습니다. 윤혜인 씨죠. 앉으세요. 백도진입니다. 혜인은 마른 침을 삼키며 맞은편 의자에 앉았어요. 가방에서 그동안 모아둔 것들을 하나씩 꺼내 책상에 올려놓았습니다. 쪽지 사진, 블랙박스 영상, 그리고 휴대전화로 담아둔 대화들이었죠. 도진은 팔짱을 낀 채 그것들을 찬찬히 넘겨봤습니다.
임신을 가짜로 꾸며서 남의 아이를 부인한테 떠넘긴다 허. 도진이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리며 입을 열었어요. 이건 그냥 바람이 아니네요. 아주 판을 짜놨어. 맞아요. 저는 이 사람들을 끝까지 무너뜨리고 싶어요. 돈이 회사에서 새어나온 냄새가 나는데. 이거 제가 캐볼게요. 혜인은 두 손을 꽉 맞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탁드려요. 대신 확실하게 빠져나갈 구멍 없이 해주세요. 도진은 처음으로 입꼬리를 슬쩍 올렸죠. 제가 이런 일 하는 사람입니다. 걱정 마세요. 다음 날부터 도진은 자기 방식대로 판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놀라운 것들이 줄줄이 딸려 나왔어요. 상간녀 차민이는 예전에도 유부남들 등쳐먹던 전과가 있는 여자였습니다. 준모는 그런 여자한테 홀딱 넘어간 수많은 남자 중 하나였던 거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회사 돈이 새어나간 흔적이었습니다. 준모가 회사 카드와 공금을 몰래 빼돌린 장부가 고스란히 잡혔어요. 그 돈으로 미니의 명품을 사고 오피스텔 전셋값을 치른 겁니다. 도진이 그 자료를 봉투째 혜인 앞에 툭 내려놓았습니다. 여기 다 있습니다. 이거면 간방까지 보낼 수 있어요. 혜인은 봉투를 받아들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죠. 그 길로 혜인은 매섭기로 소문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이혼 서류와 위자료 청구, 재산을 묶어두는 절차까지 손을 썼어요. 준모 이름으로 된 재산에는 손도 못 대게 미리 자물쇠를 채운 거죠. 혜인과 도진은 머리를 맞대고 작전을 짰습니다. 칠순 잔치날 친척들 앞에서 다 까발립니다. 같은 시간에 회사랑 경찰한테는 이 서류를 보내는 거죠. 망신은 망신대로, 죗값은 죗값대로 받게 만드는 거야. 혜인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칠순 잔치를 사흘 앞둔 날이었어요. 유라가 가짜 배를 더 부풀린 채 거실을 돌아다녔습니다. 옳게 잔치날 내가 입을 한복, 구김 하나 없이 잘 다려놔. 그럼요 아가씨. 곱게 다려서 걸어둘게요. 혜인은 순순히 한복을 다리밑판 위에 펼쳤습니다. 그러곤 반지꼬리에서 작고 날카로운 가위를 꺼냈어요. 치맛자락 안쪽과 저고리 옷섭의 바느질 실을 몇 군데 슬쩍 끊어놨죠. 살짝만 잡아당겨도 옷이 툭 뜯어지도록 말입니다. 혜인은 다 다린 한복을 옷걸이에 정성껏 걸어두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티 하나 나지 않는 멀쩡한 한복이었어요. 한편 도진은 잔치가 열릴 호텔 연회장을 미리 둘러봤습니다. 음향 기계를 자기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게 손을 써뒀죠. 버튼 하나만 누르면 원하는 소리를 스피커로 터뜨릴 준비였습니다. 잔치 전날 밤이었어요. 준모가 화장실에서 소곤소곤 통화하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혜인은 문 밖에 붙어서서 숨을 죽였죠. 잔치만 끝나면 저 여자 구박해서 제 발로 나가게 만들 거야. 응, 걱정 마. 곧 정리돼. 조금만 참아. 혜인은 그 목소리를 하나도 빠짐없이 녹음했습니다. 주먹을 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소리 하나 내지 않았어요. 드디어 잔치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 돈으로 머리며 화장을 곱게 받았죠. 거울 앞에서 우아하게 목걸이를 매만지며 흡족해 했습니다. 애미야, 오늘 손님 많이 온다. 실수 없게 잘해라.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다 준비해뒀어요. 유라도 힘든 척 허리를 짚으며 연회장 갈 채비를 했습니다. 혜인은 그런 세 사람을 바라보며 마지막 표정을 지었어요. 지치고 순한 아무것도 모르는 며느리의 얼굴이었죠. 행사차에 오르는 혜인의 속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호텔 연회장은 벌써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6촌 8촌 친척들의 시어머니 지인들까지 가득 들어찼습니다.
여기저기서 인사말이 오가고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죠. 혜인은 손님을 맞는 척 연회장 구석으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웨이터 옷을 입은 도진이 살짝 고개를 끄덕여 보였어요. 두 사람의 눈빛이 소리 없이 오갔죠. 이윽고 잔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준모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어요. 이렇게 어머니 칠순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곧 태어날 조카까지 우리 집안에 격경사가 났습니다. 준모가 능청스럽게 효자 노릇을 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감격한 척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었죠. 유라는 배를 쓰다듬으며 친척들의 박수를 독차지했어요. 그 역겨운 풍경을 보며 혜인은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이윽고 사회자가 마이크를 고쳐 잡았습니다. 자, 이번엔 며느님의 축하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00여 명의 시선이 일제히 혜인에게 쏠렸어요. 혜인은 떨리는 척 천천히 단상 위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마이크를 쥔 손끝은 떨렸지만 두 눈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죠. 단상 아래 준모와 유라를 내려다보는 그 눈빛이 유난히 서늘했습니다. 단상에 오른 혜인은 준비해온 축사 종이를 손에 들었습니다. 그러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종이를 반으로 쭉 찢어버렸어요. 찢긴 종이가 단상 바닥으로 나풀나풀 떨어졌죠. 웅성거리는 하객들 사이에서 혜인이 구석의 도진을 향해 손가락을 튕겼습니다. 그 순간 잔잔하게 흐르던 가야금 소리가 뚝 끊겼어요. 대신 커다란 스피커에서 남자와 여자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준모와 미니가 주고받던 그 은밀한 통화 소리였죠. 우리 아기 태어나면 유라가 낳은 척 올렸다가 내가 데려오면 돼. 그럼 자기 부인이 얼떨결에 남의 애를 평생 키우는 거네. 연회장 전체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젓가락질하던 손도 웃던 입도 그대로 멈췄어요. 준모의 얼굴이 시뻘겋다 못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무슨... 야, 저거 꺼. 당장 꺼. 준모가 미친 사람처럼 단상으로 뛰어 올라왔습니다. 혜인의 마이크를 낚아채려고 손을 뻗었죠. 그때 웨이터 옷을 입고 있던 도진이 순식간에 달려들었어요. 준모의 팔을 뒤로 꺾어 그대로 바닥에 눌러버렸습니다. 으악, 나 이거 놓으라고. 준모가 바닥에 얼굴을 처박은 채 발버둥 쳤죠. 시어머니는 뒷목을 잡고 주저앉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망신이야. 누가 좀 말려봐. 하지만 친척들 얼굴엔 이미 싸늘한 경멸만 가득했어요. 혜인은 단상에서 천천히 걸어 내려왔습니다. 사시나무 떨듯 뒷걸음질 치는 유라 앞을 가로막았죠. 아가씨, 우리 아기 잘 속이고 있냐고요? 옳게 그게 아니라. 뭐가 아니에요. 그 배 진짜인지 다 같이 한번 봅시다. 혜인이 유라의 한복 저고리와 치맛자락을 양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미리 실밥을 끊어둔 자리였어요. 혜인이 힘껏 잡아당기자 옷이 쫙 소리를 내며 뜯겨나갔죠. 그 순간 유라의 배를 감고 있던 두꺼운 복대가 툭 풀렸습니다. 살구빛 실리콘 배가 바닥으로 흉하게 굴러떨어졌어요. 납작한 배를 드러낸 유라가 속옷 바람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어머 세상에, 저게 가짜 배야? 임신도 다 거짓말이었어? 어쩜 저럴 수가. 하객석 여기저기서 비명과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연회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죠. 혜인은 바닥에 굴러다니는 가짜 배를 구두굽으로 지그시 밟았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려고 했는지 아세요? 바깥에서 낳은 남의 자식을 저한테 키우게 하려 했어요. 그러려고 몇 달을 온 집안이 짜고 저를 속인 겁니다. 혜인의 목소리가 연회장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친척들의 시선이 일제히 준모와 유라에게 꽂혔죠. 바로 그 시각이었어요. 도진이 미리 걸어둔 예약 메일이 회사와 경찰서로 날아갔습니다. 준모의 이중 장부와 회사 돈을 빼돌린 증거가 통째로 넘어간 거죠. 혜인은 바닥에 눌린 준모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준모야, 이혼 서류 벌써 법원에 냈어. 내 이름으로 된 돈 한 푼도 못 빼가게 다 묶어놨고. 뭐? 야, 윤혜인, 너 지금. 준모가 발악했지만 혜인은 눈길도 주지 않았어요. 넋이 나간 시어머니를 스쳐 지나며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진심으로요. 혜인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연회장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도진이 그 옆을 조용히 따라 걸었죠. 호텔 문을 나서는 혜인의 얼굴엔 후련함이 번졌어요. 가슴을 짓누르던 몇 달간의 무게가 스르르 풀려내리는 듯 했습니다. 혜인이 떠난 연회장은 그야말로 난장판이 됐죠. 친척들의 삿대질과 욕설이 사방에서 날아들었습니다. 준모와 유라는 서로 멱살을 잡고 뒹굴며 싸우기 시작했어요. 다 너 때문이잖아. 네가 배만 안 찼어도 오빠가 시켰잖아. 나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다음 날 아침 준모가 핏발선 눈으로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리엔 이미 낯선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었죠. 회사 감사팀과 경찰이 서류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강준모 씨, 회사 공급 문제로 조사할 게 있습니다. 뭔 소리예요? 나는 아무것도. 준모의 컴퓨터와 서류가 순식간에 압수됐습니다. 버둥거리는 준모의 양팔을 사람들이 붙들었어요. 준모는 그대로 회사 로비 한복판으로 끌려나갔습니다. 수많은 직원들이 그 모습을 두 눈으로 지켜봤죠. 손가락질과 수군거림 속에서 준모의 이름은 완전히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같은 시각 법원에서 나온 사람들이 시댁 본가로 들이닥쳤어요. 집이며 오피스텔이며 값나가는 물건마다 빨간 딱지가 붙었습니다. 시댁의 모든 돈줄이 그렇게 한꺼번에 막혀버렸죠. 소식을 들은 민희는 오피스텔에 딱지가 붙자마자 몸을 숨겼습니다. 금고 속 현금과 폐물만 챙겨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준모가 자기 때문에 무너지든 말든 뒤도 돌아보지 않았죠. 며칠 사이 그 잘나가던 집안이 통째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며칠 뒤 오후 준모가 경찰서 문을 힘없이 빠져나왔습니다. 변호사 쓸 돈조차 없어 쩔쩔매다가 구속 전에 조사받을 게 남아 잠시 풀려난 참이었죠. 경찰은 조사만 마치면 곧바로 가둘 거라고 못을 박았어요. 감옥에서 10몇 년을 썩을지도 모른다는 말에 준모는 정신이 나갔습니다. 한편 시어머니와 유라는 갈 곳을 잃고 떠돌았죠. 집에 빨간 딱지가 붙어 쫓겨난 신세였습니다. 싸구려 여관방을 전전하며 친척들에게 전화를 돌렸어요. 예, 나 좀 도와다오. 돈 조금만 융통해주면. 어머 언니, 저 그런 집안이랑 엮이기 싫어요. 끊을게요. 전화기 너머에서 돌아오는 건 매정한 거절뿐이었습니다. 준모는 오피스텔로 돌아가 집기를 죄다 때려 부쉈어요. 차민이 2년, 돈만 챙겨서 튀어. 나쁜 년. 하지만 아무리 소리쳐도 남은 건 산더미 같은 빚뿐이었죠. 발등에 떨어진 불은 코앞으로 다가온 구속이었습니다. 준모는 이 나라를 뜨는 것 말고는 답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수소문 끝에 밀항을 돕는다는 사람과 연이 닿았습니다. 전화기 너머 사내의 목소리는 사무적이고 차가웠죠. 배편 마련하려면 현금 5억은 있어야 합니다. 그것도 지금 당장. 5억이요? 그 큰 돈을 어디서? 돈 없으면 얘기 끝이에요. 알아서 구해오쇼. 전화를 끄는 준모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당장 5억을 만질 수 있는 사람은 딱 하나뿐이었어요. 소송에서 이겨 재산을 손에 쥔 혜인이었죠. 준모는 여간방에 처박혀 머리를 굴렸습니다. 혜인한테서 단숨에 5억을 뜯어낼 방법을 찾았어요. 그러다 유라를 불러 소곤소곤 속삭였습니다. 유라야, 그 여자 세상에서 제일 아끼는 게 뭐냐? 뭐긴, 요양병원에 있는 자기 친정 엄마잖아. 두 사람의 눈빛이 동시에 번뜩였습니다. 혜인의 어머니는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병으로 요양병원에 계셨죠. 경기도 외곽 조용한 병동 1인실에 홀로 누워 계신 분이었어요. 준모는 마지막 남은 비상금을 탈탈 털었습니다. 흥신소를 통해 병원 위치와 병실 번호를 캐냈죠. 경비원들이 언제 도는지 시간까지 자세히 알아냈습니다. 준모와 유라는 마트에서 등산용 칼과 청테이프를 샀어요. 검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꽁꽁 가렸습니다. 한밤중 훔친 차를 몰고 요양병원으로 향했죠. 경비원이 쉬는 새벽 2시였습니다. 두 사람은 건물 뒤쪽 비상계단으로 숨어들었어요. 감시 카메라가 안 닿는 구석만 골라 그림자처럼 움직였죠. 혜인 어머니의 병실 앞에 다다른 준모가 문고리를 비틀었습니다. 잠긴 문을 도구로 억지로 비집어 열었어요. 곤히 주무시던 노모가 인기척에 눈을 떴습니다. 준모가 잽싸게 노모의 입을 손으로 틀어막았죠. 쉿! 소리 지르면 큰일 나요. 가만히 계세요. 유라는 창문 쪽으로 붙어 블라인드를 내렸습니다. 바깥 동태를 살피며 망을 봤어요. 준모는 노모를 침대에 묶고 목덜미에 칼을 갖다 댔습니다. 차가운 칼날이 닿자 노모가 부들부들 떨었죠. 준모는 떨리는 손으로 혜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새벽에 정적을 찍고 신호음이 길게 울렸어요.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준모의 광기 어린 목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윤혜인, 잘 들어. 내 엄마 지금 내 손에 있어. 그 뒤로 노모의 겁에 질린 신음이 새어나왔죠. 혜인은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침대에서 벌떡 튀어올랐어요. 엄마한테 무슨 짓이야? 내일 아침까지 현금 5억 들고 와. 안 그럼 내 엄마 못 봐. 준모의 목소리가 짐승처럼 으르렁거렸습니다. 혜인은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이를 악물었어요. 여기서 무너지면 어머니가 위험하다는 걸 알았죠. 떨리는 손으로 통화 녹음 버튼을 살며시 눌렀습니다. 그러곤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를 짜냈어요. 알았어. 돈 준비할게. 제발 엄마한테 손대지 마. 5억이야. 추적 안 되는 현금으로. 알아들었어? 응. 당장 준비할 테니까 제발 부탁이야. 혜인은 애원하는 척 목소리를 떨었습니다. 준모는 그 반응에 이겼다고 생각한 듯 코웃음을 쳤죠. 진작 그럴 것이지. 딴짓하면 내 엄마부터 다친다.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혜인은 그 즉시 외투를 챙겨 걸쳤어요. 손이 떨렸지만 머리는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곧바로 도진에게 전화를 걸었죠. 도진 씨, 큰일 났어요. 그 사람이 우리 엄마를. 말끝을 다 맺기도 전에 목이 메었습니다. 그런데 전화기 너머 도진의 목소리는 놀랄 만큼 침착했어요. 진정하세요, 혜인 씨. 어머니 지금 어느 병원에 계시죠? 경기도 외곽 그 요양병원이요. 지금 당장 가야 해요. 바로 그쪽으로 출발하세요.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합니다. 혜인은 그 한마디에 겨우 숨을 골랐습니다. 도진에게는 이미 무언가 준비된 게 있는 듯 했어요. 전화를 끄는 혜인은 신발을 꿰신고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캄캄한 새벽길을 오직 어머니만 생각하며 내달렸죠. 사실 도진은 이 순간이 올 것을 진작에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혜인이 잔치에서 시댁을 무너뜨린 그날부터 말이죠. 벼랑 끝에 몰린 준모가 반드시 무슨 짓이든 저지를 거라 봤어요. 그래서 도지는 며칠 전부터 조용히 그물을 쳐두었습니다. 병원 원장에게 양해를 구해 노모의 병실에 손을 써뒀죠. 화분과 액자로 감쪽같이 위장한 작은 카메라를 곳곳에 심어둔 겁니다. 소리까지 잡아내는 마이크도 함께요.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도지는 자기 돈을 들여 실력 좋은 경호원 둘을 붙여뒀습니다. 두 사람은 옆 병실의 환자와 보호자인 척 들어가 있었죠. 며칠째 그 자리를 지키며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준모의 협박 전화가 걸려오자 도진의 무전이 울렸어요. 지금 움직입니다. 퇴로부터 막으세요. 옆 병실에 있던 두 사람이 곧장 복도로 튀어나왔습니다. 병실로 통하는 길목을 소리 없이 틀어막았죠. 동시에 관할 경찰서로 지금 상황을 실시간으로 신고했어요. 도진의 차에 올라탄 혜인은 경찰차의 안내를 받으며 내달렸습니다. 신호가 붉은빛으로 바뀌어도 아랑곳하지 않았죠. 캄캄한 새벽 도로를 미친 듯이 가로질렀어요. 병실 안준모와 유라는 바깥 상황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5억을 손에 쥐고 이 나라를 뜰 생각에 들떠 있었죠. 엄마 잘 계셔라. 이제 곧 자식이 돈 싸들고 올 테니까. 준모가 묶인 노모의 뺨을 툭툭 치며 희죽거렸습니다. 유라도 옆에서 낄낄대며 맞장구를 쳤어요. 오빠 5억이면 우리 거기 가서 한동안 떵떵거리며 살겠다. 도지는 조수석의 혜인에게 작은 화면을 건넸습니다. 병실 안이 실시간으로 비치는 화면이었죠. 칼을 든 준모의 모습을 본 혜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어머니가 저기 묶여 계세요. 보세요, 혜인 씨. 어머니 무사하십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도진이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혜인을 다독였습니다. 이윽고 두 사람을 태운 차가 병원 입구에 미끄러지듯 멈췄어요. 이미 무장한 경찰들이 소리 없이 건물 안으로 들어간 뒤였습니다. 복도를 장악하고 병실 문 앞을 겹겹이 둘러쌌죠. 혜인은 방탄복을 입은 경찰들 뒤에 바짝 붙어 섰어요. 두 주먹을 어찌나 꽉 쥐었는지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어머니만 무사하기를 속으로 몇 번이고 빌었죠. 도진이 지휘관에게 병실 안 화면을 보여주며 나직이 설명했습니다. 인질은 침대 오른쪽, 범인은 그 뒤에 서 있습니다. 여자 하나는 창가에서 망보는 중입니다. 지금이 기회예요. 지휘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병실 안에서 유라가 잠시 긴장을 풀고 휴대전화를 들여다봤어요.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경찰의 진압 신호가 떨어졌죠. 굳게 닫혔던 병실 문이 굉음과 함께 부서졌습니다. 무장한 경찰들이 순식간에 안으로 쏟아져 들어갔어요. 번쩍하는 성광과 귀를 찢는 소리가 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준모는 눈앞이 새하얘져 칼을 떨어뜨리고 나뒹굴었죠. 으악! 뭐야? 안 보여. 창문으로 도망치려던 유라도 곧바로 붙들렸습니다. 경찰들이 방패로 밀어붙여 바닥에 눌러버렸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준모의 등에 경찰 여럿이 올라타 팔을 뒤로 꺾었습니다. 차가운 수갑이 손목을 단단히 조였죠. 제대로 반항 한번 못 해보고 제압당하고 말았어요. 상황이 끝나자마자 혜인이 병실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어머니를 묶은 끈을 떨리는 손으로 풀었어요. 엄마 나야. 이제 괜찮아. 다 끝났어. 넋이 나가 있던 노모를 와락 끌어안았죠. 참았던 눈물이 그제야 봇물처럼 터져나왔습니다. 한참을 흐느끼던 혜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바닥에 얼굴을 처박은 채 수갑을 찬 준모가 보였습니다.
혜인의 눈빛이 벌레를 보듯 싸늘하게 식었죠. 준모는 그런 혜인을 향해 발악하듯 매달렸습니다. 혜인아,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봐줘. 응? 옆에서 유라는 오빠를 물고 늘어졌어요. 저는 오빠가 칼로 협박해서 억지로 끌려온 거예요. 진짜예요. 혜인은 두 사람을 한참 내려다보다가 나직이 입을 열었습니다. 평생 그 안에서 썩어. 그게 너희가 받을 값이야. 그 목소리엔 한 점의 흔들림도 없었죠. 현행범으로 붙잡힌 두 사람은 경찰차 뒷좌석에 처박혔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새벽 하늘을 갈랐어요. 병원 앞엔 어느새 기자들이 몰려와 있었습니다. 카메라 불빛이 사방에서 터졌죠. 대기업 간부가 벌인 인질극의 전말이 그 새벽 고스란히 세상에 담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텔레비전 뉴스가 온통 그 이야기로 도배됐습니다. 대기업 간부의 회사 돈 횡령에 가짜 임신극, 거기다 노모 인질극까지요. 세상 사람들의 입에서 혀차는 소리가 끊이질 않았어요. 준모와 유라는 여러 무거운 죄가 겹쳐 그대로 갇히는 신세가 됐죠. 도진이 병실에 심어둔 화면과 소리가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됐습니다. 두 사람은 무슨 변명을 해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어요. 며칠 뒤 시어머니가 자식들을 보겠다며 면회실을 찾아갔습니다. 죄수복을 입고 수갑을 찬 아들과 딸을 마주한 순간이었죠.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뒷목을 잡고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풍을 맞아 몸 한쪽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처지가 됐어요. 병원비 낼 돈조차 없어 나라에서 겨우 받아주는 시설로 실려갔죠. 그 잘나가던 안방마님의 말년치고는 참으로 초라했습니다. 돈만 챙겨 달아났던 민희도 결국 덜미가 잡혔어요. 이 나라를 뜨려고 공항까지 갔다가 그 자리에서 붙들렸습니다. 남을 속인 죄에 서류까지 위조한 죄가 줄줄이 딸려 나왔죠. 혜인이 낸 이혼 소송은 두말할 것 없이 혜인의 완전한 승리로 끝났습니다. 법원은 준모 쪽에 어마어마한 위자료를 물어주라고 판결했어요. 시댁의 마지막 재산이던 본가 아파트마저 경매에 넘어갔죠. 그 돈은 고스란히 혜인의 위자료로 들어갔습니다. 시댁 통장엔 단돈 한 푼도 남지 않게 됐어요. 감방에 갇힌 준모와 유라는 서로를 물어뜯기 바빴습니다. 다 내년 때문이야. 네가 배만 안 찼어도 오빠가 시작한 일이잖아. 왜 나한테 뒤집어 씌워. 머리채를 잡고 싸우다 각자 독방에 갇히기도 했죠. 법원은 준모에게 12년, 유라에게 8년을 선고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오랫동안 세상과 완전히 떨어지게 됐어요. 혜인이 이혼 서류에 마지막 도장을 찍던 날이었습니다. 가족관계 서류가 깨끗해진 걸 두 눈으로 확인했죠. 법원 문을 나서며 혜인은 그제야 실감했어요. 지옥 같던 지난날과 완전히 끊어졌다는 것을요. 곁에서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던 도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혜인 씨, 그 아수라장 속에서도 끝까지 무너지지 않더군요. 도진 씨가 없었으면 저 진작 무너졌을 거예요. 그래서 말인데 우리 같이 일해보지 않겠어요. 혜인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도진을 바라봤습니다. 저 같은 처지에 몰린 사람들 세상에 참 많아요. 그 사람들 손잡아주는 일 혜인 씨가 제일 잘할 것 같아서요. 혜인은 잠시 말이 없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억울한 사람들의 곁에 서주는 일이라면 마다할 이유가 없었죠. 반년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의 이름을 나란히 건 사무실이 문을 열었어요. 개업식 날 혜인은 몰라보게 달라진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척하고 주눅 들었던 그때의 며느리는 어디에도 없었죠. 말끔한 정장 차림에 등을 곧게 편 당당한 모습이었어요. 그때 문이 열리고 낯익은 얼굴이 들어섰습니다. 건강을 되찾은 혜인의 어머니가
화환을 들고 온 거예요. 우리 딸, 이제야 사람 사는 얼굴이 됐구나. 엄마,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 몸도 성치 않으면서. 혜인이 달려가 어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거칠어진 어머니의 손등을 몇 번이고 쓸어내렸죠. 엄마, 나 이제 다시는 누구한테도 안 밟혀. 내 힘으로 살 거야. 그래, 우리 딸이 최고다. 최고고 말고. 어머니가 주름진 눈가를 접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사무실 벽 한쪽엔 신문 기사 하나가 액자에 걸려 있었어요. 첫 의뢰인의 억울함을 통쾌하게 풀어준 이야기였죠. 그때 책상 위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도진이 수화기를 들며 혜인을 향해 눈짓을 보냈어요. 새로운 손님이 도움을 청해 온 것이었죠. 같은 시각 차가운 교도소 바닥에 준모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텔레비전에서 혜인의 성공 소식이 흘러나왔어요. 준모는 피눈물을 흘리며 후회했지만 이미 늦어도 한참 늦었죠. 돌이킬 수 있는 건 그의 손에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따스한 봄볕이 사무실 안가득 쏟아져 들어왔어요. 그 볕을 등지고 선 혜인의 얼굴에 여유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혜인은 수화기를 건네받으며 손님을 향해 밝게 인사를 건넸죠. 어서 오세요.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저희만 믿으세요.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착하고 순하기만 했던 혜인이 온 집안이 짜고 버린 그 끔찍한 연극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지옥을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보며 저도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돌이켜보면 혜인은 화가 난다고 소리 지르지 않았고 억울하다고 눈물로 매달리지도 않았어요. 대신 이를 악물고 하나하나 증거를 모으고 때를 기다렸다가 가장 확실한 순간에 모든 걸 되돌려 주었죠. 자기를 짓밟던 사람들은 결국 자기가 판 함정에 스스로 빠졌고 끝까지 품위를 잃지 않은 혜인은 어머니의 손을 다시 잡고 봄볕 드는 새 자리에서 당당하게 일어섰습니다. 세상에는 지금도 혜인처럼 말 못할 서름을 삼키며 하루하루 버티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부디 그런 분들도 이 이야기처럼 참고 견딘 시간 끝에 반드시 웃는 날이 오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앞날에도 억울한 일 없이 좋은 사람과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요. 어디서들 듣고 계신가요? 오늘도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과 구독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